안녕하세요. 은빛마중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늘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만나자고 하면 요즘 너무 바빠서 라고 말하고, 전화를 걸면 지금 좀 바쁜데 나중에 라며 끊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바쁜가 보다 생각하며 이해하려 애쓰셨을 겁니다. 한두 번, 세 번, 그렇게 몇 달이 지나도 여전히 바쁘다는 말만 돌아올 때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는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서운함조차 꾹 눌러 담으며 그래, 바쁠 수도 있지 라고 스스로를 달래셨을 겁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려 노력하셨겠지요. 그 노력과 배려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바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쁜 척하는 것과 진짜 바쁜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바쁜 사람은 미안해, 이번 주는 정말 안 되는데 다음 주 화요일 어때? 라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바쁜 척하는 사람은 나중에 한 번이라는 모호한 말만 반복하면서 절대 그 나중에를 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바쁜 사람은 짧은 문자라도 보내지만 바쁜 척하는 사람은 연락 자체를 끊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그 사람은 정직하게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는 걸까요? 그 바쁨이라는 말 뒤에는 어떤 심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도록,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으로 밤잠을 설치지 않도록 관계의 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용기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상처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늘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사람 관계가 덜 힘들어지는 마음의 원리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늘 바쁘다는 말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순간. 65세 정숙 씨는 40년 지기 친구 명희 씨와 매달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난 뒤 그 만남은 정숙 씨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명희 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는 손주들 봐줘야 해서, 다음 주는 병원 검사 있어, 그 다음 주는 교회 행사가 있어서, 처음에는 정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고 정숙 씨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담스러웠나?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다른 친구를 통해 명희 씨가 새로운 취미 모임에서 매주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슬픔보다는 당혹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라는 이론에서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정직한 거절 대신 완곡한 핑계를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관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직접적인 거절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 생각하여 바쁘다는 중립적인 표현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모호한 태도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큰 혼란과 불안을 안겨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쁘다는 말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순간, 그것은 이미 신호입니다. 진짜 바쁜 것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가 내려가고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사람들은 소중한 관계에서는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사람에게는 5분이라도 전화할 시간을 냅니다. 하지만 마음이 멀어진 관계에서는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바쁘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는 뜻입니다. 관계에 대한 부담감이 생겼거나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고 싶어졌거나
혹은 그저 혼자 있고 싶은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변화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운 겨울에 서로 몸을 맞대고 싶어 하지만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린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아 떨어진다. 이 말의 의미는 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누구에게나 적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운 관계를 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바쁘다는 말은 때로 나에게는 지금 이 정도의 거리가 필요해 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부가 아니라 자기 보호의 방식입니다. 다만 그 방식이 상대방에게는 상처로 느껴질 뿐입니다. 여러분께서 느끼신 서운함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상대방의 바쁘다 하는 말이 여러분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고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다만 지금 그 관계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변화를 느끼는 것, 그것이 이해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바쁜 척은 예의 바른 거절입니다. 68세 동식 씨는 은퇴 후 매주 금요일 저녁 대학 동창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 재호 씨가 점점 자리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는 집안일이 있어서, 다음 주는 아내가 아파서, 그 다음 주는 시골 갈 일이 있어서 동식 씨는 걱정이 되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무슨 일 있어? 요즘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러자 재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요즘 술을 좀 줄이려고 해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매주 나가는 게 좀 부담스러워졌어. 나이도 있고 다음날 피곤하고. 동식 씨는 처음엔 섭섭했지만 곧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작 더 서운했던 것은 진작에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영향력의 무기라는 책에서 호감의 법칙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거절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느낍니다. 특히 한국 같은 관계 중심 사회에서는 직접적인 거절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완곡한 핑계를 대는 것을 선택합니다. 또한 심리학자 수잔 뉴먼은 거절의 심리학에서 사람들이 NO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를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워서. 둘째,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걱정돼서. 셋째, 나중에 필요할 때 거절당할까 불안해서입니다. 바쁘다는 말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예의 바른 거절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요즘 너무 바빠서요 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덜 상처를 줄까요? 표면적으로는 후자가 부드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한 거절은 상대방에게 명확성을 줍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나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더 이상 기대하거나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호한 핑계는 상대방을 계속 기다리게 만들고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문제는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도 이것을 진짜 배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절하면 상처받을 테니 차라리 바쁘다고 하는 게 낫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자신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회피입니다. 진짜 배려는 정직함에서 나옵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좀 힘들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또는 솔직히 말하면 자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져서 조금 덜 만나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의 한 형태다. 침묵으로 상대를 속이는 것은 말로 속이는 것만큼이나 해롭다. 융의 이 말은 관계에서의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바쁘다는 말 뒤에 진짜 이유를 숨기는 것은 일종의 불성실입니다. 물론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상대방은 그 침묵 속에서 온갖 상상을 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지루한 사람인가? 내가 부담스러웠나? 이런 질문들은 모두 불명확한 거절이 만들어낸 상처입니다. 여러분이 바쁘다는 말을 계속 듣고 있다면
그것은 예의 바른 거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직한 방식이 아닌 완곡한 방식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선택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자신도 존중하면서 더 이상 불명확한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이가 들수록 드러나는 조용한 해피. 62세 영자 씨는 최근 들어 옛 친구들과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매주 만나고 수다 떨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명절에나 간신히 안부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바쁜 게 아니라 귀찮아진 것이라는 것을. 영자 씨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친구 만나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약속 전날만 되면 취소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머리 손질하고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나가서 몇 시간 얘기하고 그 모든 과정이 이제는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집에서 조용히 TV 보거나 책 읽는 게 훨씬 편합니다. 영자 씨는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나?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인간의 생애 발달 단계를 8단계로 나누며 노년기를 자아 통합 때 절망의 시기로 정의했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의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양보다 질을 중시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관계의 폭을 넓히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소수의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심리적 변화입니다. 남은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람들은 에너지를 아껴 쓰고 싶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는 것이 피곤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것은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심리적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60대가 되면 이미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중 어떤 관계는 에너지를 주지만 어떤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젊었을 때는 그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저 사람 만나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네. 꼭 만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여러분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자신에게 정직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의무감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많은 60대들이 조용히 관계에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싸우거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서히 멀어집니다. 연락 횟수가 줄고 만남이 뜸해지고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 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을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가 때로는 자신을 소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자신이 원하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때 그 관계는 지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르트르가 전하고자 한 것은 타인의 시선과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최근 들어 사람 만나기가 피곤하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차가워진 것도 이기적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이제 자신에게 정직해질 만큼 성숙해진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소중하고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선택할 권리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조용히 물러나는 것도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왜 내가 먼저 지치는가? 64세 혜숙 씨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순희 씨와의 관계에서 최근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순희 씨를 만나고 나면 늘 머리가 아프고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순희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친절하고 다정합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자신의 이야기만 쏟아냅니다. 며느리 불평, 자식 걱정, 건강 문제, 돈 문제, 끝이 없습니다. 혜숙 씨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그건 그렇고 있잖아 우리 집은 말이야
라며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혜숙 씨는 점점 순희 씨의 전화가 두려워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또 무슨 하소연이려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순희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도 더 이상 그 에너지를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심리학에는 정서적 전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일레인 하트필드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주변 사람의 감정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과 오래 있으면 그 부정성이 전염되어 자신도 모르게 우울하고 피곤해집니다. 또한 감정노동이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알리 러셀 혹실드는 타인의 감정을 관리하고 위로하는 행위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낼 때 듣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감정 노동을 하게 되며 점차 소진됩니다. 어떤 사람 곁에 있으면 유독 빨리 지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관계가 일방적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주면 상대방도 들어주고 내가 위로하면 상대방도 위로해줍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한쪽만 계속 주고 다른 한쪽은 계속 받기만 합니다. 문제는 받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기만 한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좋은 친구야, 우리는 뭐든 다 얘기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야기만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고통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상대방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만나고 나서 계속 지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관계는 나에게 좋지 않아.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보다 먼저 진실을 압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이 말을 관계에 적용해보면 타인의 고통을 들어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모두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프랭클은 또한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삶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문제는 상대방이 풀어야 할 숙제이지 여러분의 숙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들어줄 수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곁에서 유독 빨리 지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관계가 균형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충분히 들어주고 충분히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성숙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십시오. 5번째. 바쁜 척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67세 병철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은퇴 후 오랜 친구 진수 씨가 자주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병철 씨는 처음에는 만나고 싶었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수 씨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만나면 이것저것 하자고 제안하고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자고 권하고 여행 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병철 씨는 요즘 그냥 조용히 있고 싶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그리 활발하지 않습니다. 병철 씨는 진수 씨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그냥 집에 있고 싶어 라고 말하면 서운해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이번 주는 병원 가야 해서 라며 계속 핑계를 대게 되었습니다. 병철 씨는 스스로가 비겁하다고 느꼈지만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성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특히 거절이나 자기 필요를 표현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애착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어린 시절 자신의 필요가 무시되거나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직접적으로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질 것이라는 깊은 불안을 가지고 있어서
완곡한 핑계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거리를 두려워합니다.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실은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친절하고 이해심 많고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혼자 있고 싶어. 나는 자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 나는 그 활동에 관심이 없어. 이런 말들은 정직하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너무 직접적이고 냉정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쁘다는 중립적인 표현을 선택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공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판단하기 전에 그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정신분석가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의 고독을 지켜주는 것이다. 이 말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혼자 있을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바쁘다고 말할 때 그것은 나는 지금 나만의 고독이 필요해 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솔직하게 말해 주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용기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자신만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자신도 보호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과 여러분이 상처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동시에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악의가 없다는 것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편안한 관계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6번째, 붙잡을수록 멀어지는 관계의 심리. 유급 3세의 미경 씨는 딸처럼 아꼈던 후배 은희 씨가 점점 연락을 끊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졌습니다. 미경 씨는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었어? 요즘 어때? 우리 언제 만날까? 매일 문자를 보냈고 답장이 늦으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혹시 서운한 일 있어? 하지만 은희 씨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답장은 더 늦어졌고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가 더 붙잡으려 할수록 은희 씨는 더 멀리 도망가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붙잡으려 할수록 은희 씨는 더 숨이 막힌다는 것을, 관계를 지키려는 노력이 오히려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리학에는 반발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잭 브램이 제안한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그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강한 동기를 느낍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너무 강하게 붙잡으려 하면 다른 쪽은 본능적으로 벗어나려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율성과 공간을 지키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또한 추격 도피 패턴이라는 관계 역학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까워지려 할수록 다른 사람은 멀어지려 하고, 그러면 추격하는 사람은 더 강하게 붙잡으려 하며 이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관계에서 가장 역설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붙잡을수록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공간과 자율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붙잡으려 할 때 상대방은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해. 나는 이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해. 나는 자유롭지 못해. 그리고 그 무게감이 점점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에 답장을 하지만 점점 그 답장조차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더 멀어지게 됩니다. 가장 슬픈 것은 붙잡으려는 사람은 사랑과 걱정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 사랑이 오히려 관계를 질식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역설적으로 한 발짝 물러나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숨 쉴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다시 마음의 여유를 찾고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고대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부드러우나 바위를 뚫는다. 강함은 약함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강하게 붙잡으려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부숴버립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흘러가듯 해하면 그 부드러움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노자는 또한 무의자연을 강조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의 힘 말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관계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붙잡으려 애쓰고 계신다면 잠시 멈춰서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노력이 정말 관계를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질식시키고 있는지 돌아봐 주십시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멀어지려 한다면 그것도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그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에 숨 쉴 공간을 주는 지혜입니다. 7번째.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야 할지 판단하는 기준. 66세 태수 씨는 30년 지기 친구 상호 씨와의 관계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상호 씨는 계속 바쁘다며 만나주지 않지만 가끔 전화로는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눕니다. 태수 씨는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바쁜 건가? 태수 씨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같으면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겠소?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나요? 아니면 더 지쳐나요? 그 질문에 태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요즘 상호 씨와 통화하고 나면 늘 기분이 우울해진다는 것을. 예전에는 상호 씨와 이야기하면 즐거웠는데 이제는 상호 씨의 불평과 회피만 가득합니다. 태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연락하지 말자. 상호가 정말 나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먼저 연락해 오겠지.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수십 년간 관계를 연구하며 감정 계좌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긍정적인 경험 입금이 부정적인 경험 출금보다 훨씬 많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50일의 비율을 제시했습니다. 즉,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부정적인 것보다 5배는 많아야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리학자 마거릿 클라크는 공동체적 관계와 교환적 관계를 구분했습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는 공동체적 관계로 서로의 필요를 돌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쪽만 주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공동체적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를 계속 가져가야 할지 판단하는 기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가? 아니면 빼앗아 가는가? 물론 모든 관계에는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친구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내가 힘들 때 위로받는 것이 친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이고 지속적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아니면 지치나요? 이 사람은 내 이야기도 들어주나요? 아니면 자기 이야기만 하나요?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나요?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나요? 이 관계에서 나는 주기만 하나요? 아니면 받기도 하나요? 이 사람이 없다면 내 삶이 더 편안할 것 같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부정적이라면 그 관계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중요합니다. 많은 친구를 유지하는 것보다 진짜 나에게 힘이 되는 몇 명의 친구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관계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 쓰지 마라.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너의 반응뿐이다. 이 말은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바쁘다고 말하든 연락을 끊든 그것은 상대방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 관계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한 발짝 물러날 것인가? 계속 상처받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보호할 것인가? 그 선택의 권리는 온전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관계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이 관계는 나에게 좋은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 관계를 내려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관계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해로운 관계는 내려놓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을 존중하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8번째, 침묵이 가장 큰 메시지가 될 때. 69세 선희 씨는 평생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설명하고 해명하고 이해시키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친구 경자 씨가 점점 연락을 끊어가자 선희 씨는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자야, 내가 뭘 잘못했니? 혹시 내가 서운하게 한 게 있어? 말해줘. 우리 오랜 친구잖아. 이렇게 연락 없이 지내는 건 나는 싫어. 하지만 경자 씨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희 씨는 더 긴 문자를 보냈고 전화도 했지만 경자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선희 씨의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상대방이 답하지 않는 것도 답이에요. 침묵도 하나의 메시지예요. 선희 씨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경자 씨의 침묵은 나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원하지 않아 라는 명확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계속 붙잡으려는 것은 상대방과 자신 모두를 힘들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의사소통 연구에서는 침묵의 의사소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폴 와출라윅의 의사소통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의사소통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침묵조차 하나의 의사소통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의도적 침묵은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에 답하지 않는 것, 만남을 계속 피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나는 거리를 두고 싶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심리학자 데보라 테너는 침묵이 때로는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설명합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 직접 말하기 불편한 진실을 침묵이 대신 전달합니다. 우리는 평생 말로 해결하라고 배웠습니다.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대화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침묵할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계속 말을 걸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가장 명확한 답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만남을 계속 피한다는 것은 나는 만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더 이상 왜? 라고 묻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그 관계를 붙잡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프고 서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은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독일의 시인 릴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이별에는 숨겨진 축복이 있다. 이별은 슬프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너머에는 더 평화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릴케는 또한 혼자 있음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나쁜 관계에 매달리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도덕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침묵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침묵 앞에서 괴로워하고 계신다면 이제 그 침묵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 방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침묵을 받아들이면서도 여러분의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이해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도 하나의 답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바쁘다는 말이 때로는 진짜 바쁜 것이 아니라 거절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 그 거절 뒤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 이유가 숨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바쁜 사람을 이해하다가 내 마음을 잃지 않았는지요?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하려 애쓰셨습니다. 충분히 기다렸고 충분히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60대라는 나이는 인생에서 특별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의무감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진짜 힘이 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나이입니다. 남은 시간은 편안한 관계에 써도 됩니다.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을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에게서 에너지만 빼앗아가는 사람과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성숙한 방법입니다. 바쁘다는 말 뒤에 숨은 진실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실 차례입니다. 계속 그 관계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물러날 것인가? 계속 상처받을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보호할 것인가? 그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소중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과 평화로운 시간을 가지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쁜 관계에 매달리는 것이 더 외롭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조금 더 존중하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은빛마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관계가 한결 편해지는 심리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가 평화롭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